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 다니는 어린 딸을 기르는 40대 여성입니다. 이제 결혼 10년 차에 내년이면 초등학교 학부모가 되겠네요. 연애 결혼을 했던 저희 부부는 닭살 커플까지는 아니지만 마음도 생각도 잘 맞는 사이 좋은 부부인 편이고, 저는 출산 후 일을 관두고 살림을 하며 어린 자식 자라는 걸 보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이렇게 가족들 챙기며 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결혼을 참 잘했다 생각했어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저희 시어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시거든요. 남들은 시어머니 욕하느라 하루가 모자라다고 하던데 저는 반대로 시어머니 자랑하느라 하루가 모자랄 정도예요. 괜히 오버하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시거든요. 천사 같은 마음씨에 나이 드시고도 소녀 같은 마음을 잃지 않으셔서 저와도 참 잘 통하고 다정하셨던 어머니셨어요. 그런 시어머니는 마음씨가 예쁘셔서 그런지 그만큼 복도 많으신 분이셨죠.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어 그만큼 많은 부를 쌓으신 분이셨습니다. 원래 이북 출신이셨던 저희 어머니는 어린 시절 6.25 난리통에 피난을 내려오셔서 자수성가를 하신 분이셨어요. 피난민으로 없이 살던 시절에 계란 하나를 얻어서 닭을 키우고 그 닭 키워서 병아리들을 낳고 그걸 팔아서 돼지를 사고 소를 사고 해서 젊은 나이부터 농장을 운영하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타고난 사업 수완이 있으셨는지 어린 여자임에도 주변의 인정을 받으며 승승장구해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버님을 만나 같이 농장을 키우며 사업을 일구셨던 어머니는 두 아들을 낳고 일찍이 아버님을 떠나보낸 뒤로는 육가공 사업까지 벌이시며 떼돈을 벌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여기저기 투자하여 수익도 보시고 덕분에 동산, 부동산 빼놓을 것 없이 재산이 상당하다 들었죠. 그런데도 사치는 전혀 안 하시는 탓에 남들은 어머니에게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도 시집올 당시에 저희 어머니 재산이 얼마인지 몰랐으니까요. 어머니는 사치를 하는 대신 가진 것을 주변에 많이 뿌리시고 여기저기 기부도 하시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시는 분이셨죠. 그 덕에 주변 지인들에게 인망도 있으셨고 인복도 많으신지 사람들은 저희 어머니가 자식복까지 많아 며느리들까지 잘 들였다며 모두를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저야 별 다른 재주도 없어 그런 칭찬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희 형님을 보면 어머니가 왜 며느리 복이 있으시다 하시는지 알만했어요. 제가 봐도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할 정도로 저희 형님이 어머니께 참 잘했거든요. 어디 불편하신 건 없으실지, 아쉬운 건 없으실지,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시기도 전에 알아보고 챙기는 살뜰한 며느리 그 자체였죠. 거기다 음식 솜씨도 좋으시고 손도 야무지셔서 주변에서 칭찬들이 자자했어요. 그에 비해 저는 좀 맹한 구석이 있어서 형님 발끝도 못 따라가는 편이었죠. 저는 그런 형님을 늘 존경했고 그런 형님을 천사라고 생각하며 따랐어요. 그런 형님과 시어머니 덕에 저희 집안은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이런 집에 시집온 제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 생각했네요. 그렇게 제가 결혼을 하고 어느덧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가끔은 언제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을지 결혼한 적이 엊그제 같기도 한데 점점 늘어나는 제 얼굴의 주름과 노환으로 지쳐가시는 시어머니를 보자면 그만큼 세월이 흐르기는 했구나 체감이 되었어요. 평생을 두 주먹 불끈 쥐고 꿋꿋이 살아오셨던 저희 어머니도 세월 앞에는 장사 없으셨는지 점점 기력이 쇠하시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세월이 야속하다 싶었죠. 그러다
언제부터 어머님의 건강이 부쩍 안 좋아지셨습니다. 아무래도 연세도 있으시고 예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신 것이 문제였던 듯 싶었어요. 어머니가 예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입원을 하셨는데 그 후로 다리를 끌고 몸이 불편하셨거든요. 근데 그 후유증으로 척추 쪽에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더더욱 거동이 힘들어질 것 같다는 거죠. 그동안은 조금 불편하신 정도였지만 앞으로는 여차하면 휠체어를 사용하셔야 할지도 모른다며 병원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워낙 정신력이 강하시고 부지런하신 편이라 여태 버티신 거지만 노환 앞에는 속수무책이라고 말이었죠. 그래서 웬만하면 보호자가 곁에서 돌봐드리는 게 나을 거라며 자식들에게 당부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희들은 걱정이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일이 당연한 일이지만 정작 현실이 되면 쉬운 결심은 아니잖아요. 자식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동안 어머니에게 받았던 사랑을 생각하면 이제는 저희들이 어머니에게 돌려드릴 차례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앞으로 얼마나 살아계실지 모르겠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어머니에게 긴 시간이 남은 게 아니라면 더더욱 자식으로서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 해야 한다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길게 고민할 것 없이 제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형님. 형님은 아이들 걱정도 있으실 거고 모임도 하셔서 이래저래 바쁘시잖아요. 저야 아직 아이도 어리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어머니 모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모실게요, 형님. 무슨 소리야, 동서. 당연히 내가 모셔야지. 동서가 착해서 내 걱정 먼저 해주는 건 알지만 그래도 내가 맏며느리니 내가 모시는 게 맞다 싶네. 나야 우리 애들은 이제 유학 가 있으니 이제 내가 신경 쓸 것도 없고 모임이야 안 하면 그만인걸. 오히려 어린 자식 키우는 동서가 어머니 모시는 게 더 고생이야. 그러니까 내가 모실게. 사실 저는 제가 먼저 모시겠다고 하면 형님이 반기실 줄 알았어요. 말은 쉽지만 시부모님 모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천사표 형님은 선뜻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경력도 짧고 아이도 어린 저보다는 형님이 나으실 거라면서 말이에요. 결국 둘째였던 저는 맏며느리 형님에게 밀려 양보를 하게 되었고 그 후로 형님께서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형님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걱정이 먼저 되더라고요.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겠지? 나도 오지랖인지 괜히 걱정이네. 그렇다고 형님 귀찮게 맨날 가볼 수도 없고. 당신보다는 형수님이 여러모로 낫지. 형수님은 요리도 잘하시고 어머니한테 워낙 잘하잖아. 걱정할 게 뭐 있겠어? 그럼 뭐 나는 못한다는 거야? 그건 아니지만 그만큼 형수님이 대단하다는 거지. 솔직히 당신이 봐도 형수님만한 맏며느리 잘 없잖아. 그런 거 보면 형이 결혼은 참 잘했어. 그치? 아무튼 그러니까 당신도 괜히 엄마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야. 어머니가 괜찮으실까 걱정하던 저도 벌렁거리고 조심성 없는 저보다는 꼼꼼하고 세심하신 형수님이 나으시겠다고 생각하며 어머니 걱정을 덜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고 궁금해서 자주 찾아뵙고 싶었지만 이전처럼 자주 갈 수는 없었어요. 제가 한번 가려면 형님과 시간을 맞춰야 했는데 형님이 바쁘시기도 하시고 어머니 병원 스케줄이며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 맞는 날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형님의 저까지 세 사람 스케줄을 맞춰야 하니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겨우 어머님을 뵙곤 했었어요. 그렇게 형님이 어머니를 모신 지 몇 달이 지났을까. 언젠가부터 어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어머니 기력이 떨어지시고 부쩍 몸이 안 좋아지셨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정신만은 또렷하셨던 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옆에 조용히 다가오면 깜짝깜짝 놀라시고 갑자기 저를 못 알아보시는 것처럼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또 저를 앞에 두고도 제가 없는 것처럼 멍하니 앉아 계시다가 이유 모르게 허공에 소리를 지르는 듯 기괴한 행동을 하시는 거였어요. 아무리 노쇠하셨다 하지만 전에 없던 어머니의 이상 행동에 저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형님, 요즘 어머니 어떠세요? 어머니? 어머니 잘 지내시지? 왜? 그게 아무래도 어머니가 요즘 좀 이상하신 것 같아서요. 저번부터 자꾸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시고 제가 앞에 있는데도 멍하게 계시고 하는 것 같아서요. 종종 소리를 지르시기도 하시고요. 어머니가 자주 그러세요? 어머, 동서 앞에서 그러셨어? 우리랑 있을 때는 아주 정정하신데? 물론 건강이 나빠지시니 좀 멍하실 때는 있으셔. 왜 노인들 꼭 치매 아니라도 노환으로 누워 계시면 가끔 그러시잖아. 그래도 병원에서는 별말 없으니 걱정할 건 없겠지. 내가 알아서 잘 모시고 있으니까 동서는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설마 어머니 일에 소홀하겠어? 그건 그렇죠. 형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죠. 형님은 아무 문제 없다며 걱정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점점 변해가는 어머니 모습에 걱정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당신이 잘하는데 제가 괜한 걱정을 한다며 오히려 속상해 하셨어요. 그러다 거의 한 달 만에 어머니를 만나러 갔던 저는 오랜만에 뵙는 어머님이 너무나 야위어 있는 모습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식사를 하지 않으시는 건지 건강해 보이셨던 어머니가 금방이라도 쓰러지실 듯 기력도 없고 퀭해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께서 저를 보자마자 반가움을 넘어 공포에 질린 듯 절더러 살려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가, 나 좀 살려다오. 나 좀 살려줘. 나 여기서 좀 데려가줘.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어머, 어머니 요즘 자꾸 이러시네. 동서가 이해해. 요즘 어머니가 부쩍 안 좋으셔서 그래. 선망이라고 노인들이 가끔 정신없는 얘기를 하기도 한다 그러더라고. 노안 때문에 그런 거라 어쩔 수 없는 거지. 아무튼 오늘은 어머니가 안 좋아 보이시니까 동서 이만 가야겠다. 동서가 괜히 어머니 귀찮게 하면 어머니 피곤하시잖아? 살려달라는 어머니 말씀에 놀란 제가 어머니를 붙잡고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뒤에 서 있던 형님이 제게 애원하는 듯한 시어머니를 떼어놓으며 저를 방에서 내보내더라고요. 저는 어머니 말씀을 더 들어보고 싶었지만 저를 내쫓듯 내보내는 형님 때문에 그대로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형님은 끝까지 어머니를 위한 거라며 말했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형님이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저는 시댁에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들키면 어떻게 하나, 가족끼리 괜히 의심해서 의상하는 건 아닌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별별 고민을 다 해봤지만 내내 불안해하고 걱정할 바에는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괜히 증거도 없이 형님에게 따져 물었다가는 저만 이상한 사람 될 일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찝찝한 마음에 카메라를 설치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물건을 두고 와서 찾으러 가야겠다는 핑계를 대며 시댁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죠. 그래도 미리 연락은 해야 할 것 같아서 형님께 전화를 했는데 제가 또다시 집을 방문하겠다는 말에 형님이 묘하게 불편하고 싫은 기색을 하시더라고요. 형님, 혹시 지금 집에 계세요? 나 지금 밖이지. 왜? 내가 집에 있어야 해? 제가 어제 들렸다가 뭘 좀 두고 간 게 있어서요. 찾으러 갈까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뭘 두고 왔다고? 그게 뭔데? 나는 별다른 거 못 봤는데. 그게 제가 귀걸이를 거기 흘린 것 같아서요. 귀걸이? 글쎄, 나는 동서 귀걸이 본 적이 없는데. 거기 흘린 거 맞아? 시댁에 들어갈 때까지는 있었는데 나오면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저희 집이나 다 찾아봤는데 없어서 형님 댁 좀 찾아볼까 싶어서요. 하, 내가 나중에 찾아다 주면 안 되는 거야? 꼭 집에 와야겠어? 그게 제가 무척 아끼는 거라 잃어버리고 잠이 안 와서 그래요. 저희 할머님 유품이라 꼭 찾아야 하거든요. 그렇게 소중한 거면 아무데나 하고 다니지 말고 잘 보관했어야지. 나 지금 밖에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동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어머님 방 장롱 밑에 들어간 것 같은데 어차피 어머님 집에 계시잖아요. 제가 혼자 알아서 찾아볼게요. 그게 있는지 확실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나 있을 때 오라니까? 지금 집에 사람도 없는데 정말 신경 쓰이게 하네. 형님, 형님답지 않게 왜 자꾸 화를 내세요? 그러고 보니까 저번부터 제가 시댁 가는 걸 되게 꺼려 하시는 것 같네요. 빈집도 아니고 어머님도 계시는데 왜 그러세요? 화를 내다니. 나는 그냥 동서가 좀 답답해서 그렇지. 제가 좀 덤벙거려서 그래요. 그래도 다른 거 건드리는 것 없이 금방 찾고만 나올 테니까 걱정 마세요. 어차피 저도 바빠서 장롱 밑에만 보고 바로 나갈게요. 예? 이상하게 제가 혼자 집에 들어가겠다는 걸 꺼려하는 형님의 태도에 저는 더 의심이 들었습니다. 물론 사람 없는 집에 누가 오가는 게 싫을 수는 있겠죠. 아무리 가족간이라고 해도 자기 살림 사는 것 보여주는 거 싫다는 여자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도 형님은 유독 제가 집을 찾는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형님이 모시고 사는 사람 불편하게 자꾸 찾아온다고 하는 탓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어머님께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프신 시어머니 모른 척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꾸역꾸역 방문을 했지만 그때마다 형님은 저를 불청객처럼 대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딱 그때부터 제가 형님에게 쎄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네요. 그동안은 형님이 큰 소리 한번 낼 줄 모르고 실은 내색할 줄 모르는 순진한 천사인 줄만 알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형님이 달라졌다 싶었으니까요. 물론 겉으로는 예전처럼 늘 웃으셨지만 왜 여자들은 서로 웃는 낯인데도 누가 자기에게 감정이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형님이 어머니를 모시는 스트레스가 있으시구나 생각했습니다. 형님께서도 이런저런 고충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그냥 넘어갔던 거지만 유독 제가 집에 찾아오는 걸 싫어하시는 형님이 영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더욱 카메라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죠. 불안에 떨며 카메라를 설치하면서도 저는 제발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설마 하니 형님이 어머니께 무슨 짓을 했다고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불안감을 지우지 못한 저는 며칠이 지나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설마 그 속에서 별다른 사건이 벌어질 거라 생각하지 않았죠. 그랬던 제가 지난 영상을 전부 확인하고 난 후 저는 손을 덜덜 떨 정도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영상들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고 기가 막혔거든요. 그 영상 속에서는 다름 아닌 형님과 아주버님이 저희 어머니를 학대하고 있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으로 보고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 천사 같던 형님과 누구보다 듬직했던 장남인 아주버님이 어머니를 구박하고 때리고 있다니. 아마 평소 형님 내외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전부 믿지 못할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집에 몰래 카메라를 숨겨두었던 저는 생생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게 저는 형님 내외가 저와 남편에게 철저히 숨겨왔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형님과 아주버님은 어머님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행패에 어머니는 아이처럼 벌벌 떨고 계셨고
고개를 잔뜩 웅크리신 채 아무 말씀도 못하고 당하고만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지 놀라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대체 형님과 아주버님이 왜 그러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는지 아시나요? 그건 다름 아닌 유언장 때문이었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이 아픈 어머니에게 억지 유언장을 쓰게 강요를 했던 거였죠. 여기 도장 찍으라고! 다른 것 할 것 없이 도장만 찍으면 된다니까 왜 이리 고집을 부려? 진짜 이 노인네 고집을 왜 이렇게 부려? 어머니, 여기 도장 찍으시라고요, 도장. 아니다, 아니야, 안 된다. 아이고, 장혁아 왜 그러냐 너. 네 동생이나 애미 생각은 안 하는 거냐? 네가 이럴 수는 없다.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안 되긴 뭐가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장남이고 내가 이 집안 기둥이야. 언제는 다 내 덕이라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물려주기 싫다는 거야? 엄마 유산 내가 받을 자격 있잖아. 장훈이 그 자식은 원래부터 돈 욕심도 없는 놈이고 그놈은 그 돈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그냥 나 달라니까 엄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이놈아. 형제끼리 사이좋게 나눠 가져도 충분한 돈을 왜 그리 욕심을 부리는 게야? 너 이러면 정말 천벌 받아 장혁아. 그러지 마라. 제발 정신 차려. 어머니야말로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어머니가 저희더러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나 되나요? 지금 어머니 모시고 있는 게 누구인 줄은 아세요? 둘째 내가 무슨 자식돌이를 얼마나 했다고 그런 둘째 못 챙겨서 이렇게 안달이래? 도장만 찍으면 우리가 알아서 남은 평생 모시겠다니까.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고 답답한 짓을 해? 어우 짜증나 죽겠어 진짜. 애미야, 너까지 왜 이러냐 정말. 너라도 장혁이를 말려야지. 내가 너를 얼마나 좋게 보고 있었는데 너가 이렇게 욕심을 부리냐. 과한 욕심 부리다가 큰 화를 입는 법이야. 내가 너희를 모른 척 한다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동생 몫까지 가지려고 이리 안달들이니. 적은 돈도 아닌데 그걸로 성에 안 차더니. 엄마, 돈이라는 건 많을수록 좋은 거야. 그리고 나는 장훈이 놈이랑 나눠 갖기 싫어. 이게 결국 다 엄마 때문이야. 내가 엄마한테 얼마나 서운한 게 많은 줄 알아? 엄마 옛날부터 동생한테 양보하라 가르쳤었지. 그놈은 가만히 앉아있어도 엄마가 다 챙겨다 주고 콩고물 떨어지는데 왜 나는 매번 양보해야 해? 어렸을 적에 얼마나 서러웠는 줄 알아? 장남으로서 해야 할 도리만 많지 뭐 하나 좋은 게 있어? 지금도 엄마는 엄마 모시고 사는 우리랑 아무것도 안 한 둘째랑 똑같이 갈라주겠다고 하는 거잖아. 나는 그게 싫다고. 받아도 내가 더 받아야지. 장훈이 그놈이 뭘 잘했다고 내 걸 나눠줘. 결국 엄마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욕심꾸러기가 된 거야. 알아? 영상을 찬찬히 돌려보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렸을 적 동생에게 몇 번 양보한 것 가지고 시어머니 유산을 자기가 다 갖겠다고 억지를 부리는데 어쩜 사람이 저렇게나 욕심이 많은가 싶은 겁니다. 그것도 자기 덕에 번 돈도 아니고 오로지 시어머니께서 본인 능력으로 일구신 재산들인데 말이에요. 그런 어머니 덕분에 평생 모자란 것 없이 살아왔으면서 이제 와서 그 돈을 전부 자기 것처럼 생각을 하다니 자기 말대로 욕심꾸러기 이상으로 놀부심뿌였네요. 어떻게 자식으로서 돈 때문에 아픈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 있는지 그 영상을 보는 내내 저는 어머니가 너무나 가여웠습니다. 장혁아, 내가 이렇게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장남으로서 도리만 바라고 변변하게 해준 게 없었구나. 네가 이렇게 된 것도 전부 내 탓이야. 그러니 나만 원망해라. 그래도 네 동생은 불쌍하게 생각해야지. 엄마는 제발 그놈의 동생 소리 좀 그만해.
장훈이 새끼가 뭐가 불쌍한데? 그놈은 원래도 잘 사는 놈이고 나는 엄마 걱정하다가 같이 늙어버렸잖아. 나는 내가 제일 불쌍해. 나는 딸린 자식만 둘이야. 애들 둘 유학 보내면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 엄마는 미국에 유학 가 있는 손주들 걱정도 안 돼요? 그 애들이 먼 타지 나가서 돈 걱정하며 지냈으면 좋겠어? 엄마 손주들인데 그래도 나중에 넉넉히 내어줘서 제목하고 살게 해줘야지. 내가 엄마 돈 허투루 쓰겠다는 거 아니고 다 내 자식들 위해서 우리 가정 위해서 쓰겠다는 거야. 근데 엄마는 왜 내 마음을 이해를 못해? 네 자식들 공부시키는데 그 많은 돈 다 쓰겠다 이거냐? 지금 해주는 걸로도 모자라다는 거냐? 엄마는 꿈이 있어 장혁아. 나는 없이 사는 애들, 부모 없이 불쌍한 애들, 그런 애들 가르치고 키워주고 싶다. 내가 이북에서 내려오면서 제대로 못 배우고 자랐잖니.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그런 애들과 나누고 싶은 거야. 그러니 욕심은 그쯤 해라. 장혁아, 사람이 욕심을 적당히 부려야 하는 법이야. 없이 살면서도 화목하고 행복하게 사는 식구들도 많은데 대체 얼마나 더 가져야 속이 후련하겠냐. 너 이러다가는 정말 천벌 받아. 너 이렇게 엇나가는 거 이 애미가 그냥 두고 보면 내가 나중에 죽고 나서 얼마나 두고두고 후회를 하겠냐. 제발 정신 차려. 그 와중에 어머니가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어머니에게 그런 꿈이 있으신지 몰랐는데 역시 제가 존경할 만한 어머니셨네요. 거기다 어릿어릿한 정신을 붙잡으시며 끝까지 자식을 가르치시고 타이르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저는 정말 감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렇게 개차반인 자식을 엇나가는 것을 붙잡아 주시려고 하시다니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자식을 염려하며 노력하고 계시는데 형님과 아주버님은 끝까지 쓰레기 짓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진심을 담아 하시는 말들이 듣기가 싫은 건지 더 화를 내며 시어머니를 발로 걷어차버리는 겁니다. 노인네가 하라면 하는 줄 알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래서 결론은 나한테 그 돈을 다 주기 싫다 이거 아니야. 뭐? 못 배운 애들을 가르치고 싶어? 아니, 나 쓸 돈도 없는데 동생도 모자라서 이제는 생판 남한테까지 퍼주겠다고? 내가 그 꼴 볼 줄 알아?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이놈아. 그렇다고 아픈 애미를 걷어차고 너 정말 천벌 받는다 진짜. 이제라도 제발 잘못했다고 빌고 회개해라. 너 이러다 큰일 나 장혁아. 아유 저놈의 노친네 고집도 세지. 몇 날 며칠을 굶겼는데 아직도 정신이 멀쩡하네. 아니 둘째네 앞에서는 정신 나간 것처럼 보채서 사람 당황하게 하더니 왜 정작 필요할 때는 정신 멀쩡한 거야? 엄마,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이쯤 하자. 어? 누가 황소고집 아니랄까봐 몇 날 며칠을 뭐하는 짓이야? 여보, 더 말도 안 통하는데 그냥 억지로라도 찍어. 그래봐야 결국 서류에 도장만 찍혀있으면 그만인 거 아니야? 인감이랑 다 우리 손에 있는데 뭐가 문제야? 억지로? 그러다 나중에 괜히 문제 생기면 어떡해. 장훈이 그놈이 알기라도 하면. 알면 뭐? 알면 뭐 어쩔 건데? 앞으로 그 집 식구들 여기 못 오게 하면 되고 이 노인네 돌아가실 때까지 입단속 잘 시키면 그만이야. 치매라고 하면 이해하겠지. 어차피 병들고 나이 든 몸 얼마나 더 버티겠어? 우리는 그때까지만 잘 숨기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유언장 공개되면 이미 도장 다 찍혀 있으니까 문제 없는 거지. 그런가? 당신은 가끔 보면 사람이 참 모르다니까. 뭐가 걱정이야. 어차피 자기 동생 성격에 의심도 못할 텐데. 얼른 도장이나 가져와서 찍어. 아, 안 된다, 안 돼. 제발 그러지 마라, 제발. 아유, 입 좀 다물어, 제발. 저 노인네 시끄러워 죽겠네. 오늘도 굶고 싶은 거야? 다 죽어가면서 아직 소리 질러댈 기력은 남아있나 보지? 그래봐야 당신 손해지. 기력 딸려서 일찍 떠나고 싶으면 계속 그러시던가. 그렇게 어머니를 몇 날 며칠 협박하고 발로 걷어차며
폭행까지 하던 형님과 아주버님은 어머니 품에 있던 인감 도장을 빼들어 기어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서류 내용까지 보이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하는 얘기로 들었을 때는 아마 시어머니의 전 재산을 자신들에게 상속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겠죠. 그렇게 자신들이 마음대로 만든 유언장에 기어이 도장을 찍어낸 두 사람은 그제서야 만족한다는 듯 신나게 웃어 보였어요. 그런 그 두 사람의 웃음이 제 눈에는 너무나 끔찍하고 공포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걸 다 확인한 저는 덜덜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하며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전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남편에게 상황을 알려야 어머니를 구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황당하게 생각하던 남편도 제가 보여주는 영상을 직접 확인하고서는 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처럼 똑같이 오열하고 덜덜 떨며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남편이 참 불쌍했습니다. 저야 아주버님과 가깝지 않아 그나마 충격이 덜했지만 남편은 자기가 믿고 따르던 형에게 느끼는 배신감이 어마어마한 듯 하더라고요. 형이 어떻게 이런 짓을... 내가 그동안 형을 얼마나 믿었는데, 형이랑 형수라면 엄마한테 무조건 잘할 거라 생각하고 믿고 있었는데, 근데 그것들이 감히 우리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해? 이런 금수만도 못한 새끼들,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렇게 저희들은 너무 화가 나고 기막힌 심정으로 곧장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당장 어머니 걱정에 경찰에 신고니 뭐니 그런 생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가는 내내 저와 남편은 말도 못하고 둘 다 생각이 많아 보였어요. 저도 그동안 시어머니가 그런 대접을 받고 계셨을 줄은 상상도 못했기에 어머니가 가엾고 걱정스러웠고 또 그런 낌새를 진작 알지 못했다는 것이 죄송스럽고 안타까워 자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한 건 그 인간들이지만 그런 인간들을 막지 못한 저희의 잘못 역시 크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더더욱 그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을 가만히 둘 수 없었어요. 저희들이 연락도 없이 다짜고짜 집에 쳐들어가자 형님과 아주버님은 깜짝 놀라며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최대한 화를 참고 이를 깡물고 문 열어보라고 하는데도 뭔가 낌새를 챈 건지 캥기는 게 많아서 제발 저리는 건지 저희들을 들여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을 붙잡고 이래저래 실랑이를 벌였죠. 근데 제가 학창시절에는 수영선수 생활을 했어서腕력이 좀 좋았거든요. 힘으로는 뒤처지지 않았죠. 그렇게 저희들이 힘으로 밀고 붙이고 집으로 쳐들어가자 그제서야 그 인간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하는 겁니다.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동서? 미쳤어? 그래, 나 미쳤다. 니들 년놈들이 한 짓 보고 내가 정신이 아주 헷가닥 돌아버렸어. 니들이 어머니한테 무슨 짓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왔으니까 괜한 발뺌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하다니? 동서야말로 어머니 주무시는데 조용히 하지 못해? 네가 한 짓들 내가 다 봤는데 이제 와서 어디 어머니 걱정하는 척하고 있어? 괜히 가식 떨지 말고 그동안 하던 대로 해. 무엇들 하는 짓이야? 정은이 너, 네 처 관수 안 해? 어디 윗사람 앞에서 저런 소리를 해? 네 와이프 미쳐 날뛰는 꼴 그냥 두고 볼 거냐? 네 놈이야말로 네 마누라 관수 잘해. 아직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하고 그러는 거야? 나 다 봤어. 형이랑 형수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봤다고. 어머 서방님,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뭘 어쨌는데요? 동서가 서방님한테 무슨 이상한 말이라도 전한 거야? 그게 아니라면 그 성격 좋던 서방님이 갑자기 이러실 이유가 없잖아. 내가 발뺌할 필요 없다고 말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네? 우리가 당신들 한 짓 다 보고 왔다고. 내가 여기 카메라를 설치해놨거든. 안 그래도 자꾸 집에 못 오게 하고 어머니가 이상해 보여서 혹시나 해서 설치했더니
덕분에 당신들 본색을 다 알아차릴 수 있었어? 다 알고 왔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잡아떼려고 그러는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모르는 척하는 두 사람을 위해 저는 제가 주방에 숨겨두었던 카메라를 떼어 보여주었습니다. 요즘에는 기술이 좋은지 카메라가 너무 작아서 그 두 사람은 설마 그런 게 숨겨져 있는지도 몰랐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카메라를 가져와 보여주자 그제서야 당황하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죠. 어때? 이제 내 말 이해하겠어? 그동안 당신들이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며칠간 하는 행동만 봐더라도 확실히 알겠어. 당신들 어머니 재산 욕심나서 어머니를 학대했지? 안 그래도 아파서 누워 계신 어머니를 발로 걷어차고 굶기고 머리를 밀고 수많은 욕짓거리에 모욕까지. 당신들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니들 같은 사람들을 보고 짐승만도 못하다 하는 거야. 짐승도 자기 부모에 대한 고마움은 알거든. 근데 낳고 길러주신 어머니에 대한 은혜도 모르는 놈이 어떻게 사람이겠어? 아니야. 동서가 뭘 오해한 모양인데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어머니한테 뭘 어쨌다고 그래. 멀리서 찍혀서 잘못 봤겠지. 그냥 신랑이 좀 한 것뿐이야. 뚫린 입이라고 아무 소리나 하고 있네? 니년이 보기에는 그게 그냥 신랑이냐? 네가 우리 엄마한테 무슨 소리 했는지 내가 다 들었는데도? 오해라니까 정말. 한 집 살다 보면 큰 소리 나고 언성 오가는 날도 있는 거지. 우리 식구들끼리 문제 있었던 거 가지고 왜 이렇게들 난리야? 그러고 보니 너 그때 여기로 기어이 오겠다고 한 거 다 이것 때문이었구나, 동서. 이러려고 몰래 기어 들어와서 이딴 걸 설치한 거야? 어머니 대신 제가 사과를 받을 생각을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증거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잘못을 인정할 거라 생각했어요. 요즘 세상에 선명한 영상의 대화까지 전부 녹음되어 있는데 그걸 보고도 끝까지 모르쇠 할 수는 없겠다 싶었죠. 그런데 진짜 대단하게도 그 두 사람은 끝까지 자기들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형님이라는 여자는 되려 제게 화를 내고 아주버님이었던 사람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도 그 인간들과 더 이상 말을 섞을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았네요. 역시 당신들은 말이 안 통하는구나. 이제 와서라도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끝까지 잘못을 인정 안 한다 이거지? 아니면 당신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조차 모르는 건가? 당신들은 사람 자격 없어. 어떻게 불쌍한 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래, 나도 말 안 통하는 짐승들이랑 더 말할 필요를 못 느끼겠네. 그럼 어디 당신들도 어머니가 느꼈던 기분 한번 느껴봐라. 내가 당신들 가만히 안 둘 거거든. 니들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 알겠어? 저는 뻣뻣한 두 사람에게 이성을 잃고 달려들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 여자도 제가 갑자기 육탄전을 벌일 거라는 생각은 못했는지 아무런 방어도 하지 못한 채 제게 머리채가 잡혀 그제서야 소리를 질러대더라고요.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거 안 놔? 너 같으면 놓겠냐? 네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서 내가 머리채를 뽑아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주려고 그런다. 이렇게 해도 정신 못 차리면 그때는 콩밥 먹여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저는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빙빙 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마르고 키도 작은 형님은 제 손길에 속절없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죠. 그 와중에 자기도 제 머리채 잡아보겠다고 팔을 뻗어대는데 그 손이 하도 거슬려서 제가 한 손으로는 두 손목을 잡아버렸어요. 그러자 당황했는지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남편을 부르더라고요. 자기 부모 형제마저 저버리던 그 인간도 지 마누라는 걱정은 되는지 제 쪽으로 달려오려고 했지만 그 전에 저희 남편을 먼저 상대해야 했습니다. 애초에 남편도 자기 형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으니 아주버님 역시 무사할 리는 없었죠. 여보, 나 좀 살려줘. 얘 완전 미쳤나봐. 너 이 손 안 놔?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그 손 안 놔? 얼른 놔! 어딜 가려고? 남자가 비겁하게 여자 때리려고? 하긴 부모도 몰라보는 새끼가 여자라고 그냥 놔둘까. 그래도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싸우게 놔두지. 형은 내가 상대해줄게. 뭐, 이 새끼가? 이게 진짜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니들 지금 돈 때문에 이래? 내가 엄마 재산 다 받아가게 되었으니 그게 아까워서 그래? 니들이 아무리 이래봐야 소용없어. 너 지금 내 몸에 손대면 나 너 폭행으로 고소할 거다. 알아? 하려면 하던가. 나야말로 너 고소할 거야! 그렇게 저는 그 여자를 조업해고 남편은 자기 형을 조업해며 한바탕 난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 형이 남편보다 나이만 많지 키도 작고 등치도 작다 보니 남편이 형에게 밀릴 걱정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 놓고 그 여자만 상대하기로 했죠. 그 여자의 뻔뻔한 낯짝을 양쪽 다 번갈아가며 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자기 죄를 모르고 저를 악에 받쳐 쳐다보는데 그 눈을 보니 도저히 참을 수 없더라고요. 형님도 생전 누구한테 한번 맞아본 적 없었을 텐데 아랫동서에게 싸대기 맞는 기분은 어땠을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남의 가슴에 대못 박으면 자기도 돌려받는다는 걸 배워야겠죠. 저는 가여운 저희 시어머니의 복수를 대신한다는 생각으로 있는 힘껏 그 여자를 때려주었습니다. 그 여자가 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난리를 피우는데 어차피 고소당할 거라면 후회 없을 정도로 패줘야겠다 싶더라고요. 사실 글로 적으려니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 거지만 정작 그 당시에는 그냥 뒷생각을 못하고 행동이 먼저 나갔던 거죠. 저도 제가 어떻게 그 여자를 때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냥 문득 정신을 차려봤더니 제가 형님을 바닥에 놓고 막 밟고 있더라고요. 동서 제발 그만 좀 해. 아파 죽겠어. 그러게 네가 할 때는 괜찮고 당해보니 아파? 니들이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발로 걷어차고 안 보이는 데서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알겠어. 아! 동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사과할게. 제발 그만 좀 해. 제발. 너는 글러먹었어. 사과? 누구한테 사과하는데? 그 사과 받을 사람이 지금 나라고 생각하니? 왜? 어머니 앞에서는 그렇게나 경호 없이 막무가내로 굴더니 내가 힘 좀 쓰니 내 앞에서는 사과가 절로 나오나 보지? 어머니가 당신들한테 얼마나 애원하고 부탁하셨는데 그 말은 그렇게 무시해놓고 내가 당신 부탁을 들어주길 바래? 나 적당히 안 할 거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아이고 나 죽겠네. 나 정말 죽겠네. 결국 저는 그 여자의 눈에 멍이 들어 밤탱이가 되고 싸대기를 맞은 볼이 벌겋게 부어오르고 입술이 터져 피떡이 되어서야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곤죽이 된 그 여자를 두고도 분이 안 풀렸던 저는 저희 남편과 씨름하고 있는 아주버님에게 달려가 그 남자의 얼굴을 핥혀대고 머리털을 다 뽑아놨어요. 평소에 탈모기가 있다고 머리털 한 올 한 올 애지중지하던 인간이었는데 제가 한 움큼 뽑아놓으니 제발 그만하라고 울부짖더라고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한참 만에 바라본 두 사람 모두 넝마 같은 꼴이 되었습니다. 피떡이 된 형님은 물론이고 꼬장꼬장하던 아주버님까지 옷이 다 찢긴 거지꼴이었어요. 얼마나 때렸는지 이제는 제가 힘이 없어서 더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될 때까지 때리고서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도 갑자기 후환이 걱정되기는 했어요. 이러다 빨간 줄이라도 그이는 건 아닌가 싶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속 시원하게 패줬기에 그나마 죗값을 치르게 했다 싶었죠. 오히려 제 손으로 직접 혼내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두고두고 그날을 후회했을 거예요. 이 정도로 맞았으면 조금은 정신 차려야 할 텐데 당신네들이 이 정도로 정신 차려질지 모르겠다. 그런 당신들 머리털 삐죽 설 정도로 끝까지 정신 차리게 해줄 거니까 앞으로도 끝까지 긴장 안 놓는 게 좋을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당신들 꼭 벌 줄 거니까. 그렇게 말을 한 저는
그 길로 어머니를 모시고 나와 병원에 입원시켰고 그 후 남편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제가 찍은 영상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형님 내외를 폭행, 협박, 강요와 존속상해 등으로 처벌해달라 당부드렸어요. 사실 그 과정도 쉽지는 않았네요. 원래 가족 간의 일은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밖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많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희 어머니 경우에는 제가 카메라를 숨겨놓은 덕분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처벌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겨우 상해 정도로는 형량이 크지 않은 탓에 두 사람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쓰레기들이 실형을 받지 않게 된 것이 너무나 억울했지만 그 인간들을 벌 줄 수 있는 방법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인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부모도 법도 아닌 돈이었기에 그 인간들이 가장 무서워할 방법으로 벌을 줄 생각이었으니까요. 바로 그 인간들이 그런 짓을 해서라도 갖고 싶어 했던 어머니의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죠. 변호사를 통해 알아본 바로 강박으로 인해 유언장을 작성하게 하면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고요. 그 강박으로 인한 증거 또한 영상에 그대로 담겨 있기에 증명 방법은 확실했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 대신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재판을 진행했고 제가 찍은 영상과 어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재판에서 승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아주버님은 상속 결격자가 되어 애써 받아낸 유언장을 날리고 추후에도 시어머니 재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되었죠. 그게 저희가 그 인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수였다 싶네요. 항소를 한다 난리들을 떨었지만 그 인간들이 이길 일은 없었죠. 그 후로 저희들은 심약해지신 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펴드렸어요. 한번 자식에게 상처받으신 어머니가 더 이상은 그럴 일 없이 떠나시는 그날까지 마음 편히 지내시다 가시기를 바랐거든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 제가 모시는 건데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더 이상 후회할 일이 없도록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 종일 시어머니 곁을 지키며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죠. 하지만 그런 정성에도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다시 건강이 좋아지지 않으셨고 결국 몇 년 지내지 못하시고 저희 곁을 떠나시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저희들은 시어머니가 남기신 유산을 받게 되었죠. 그렇게 받게 된 유산이 자그마치 1,000억이었네요. 평생 만져보지 못할 돈이라 그런지 오히려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그 돈에 욕심이 없었습니다. 애초부터 저희 부부는 한 번도 시어머니 유산에 관심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노력하셔서 일구신 것이나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기를 바랐었죠. 게다가 그 돈 때문에 집안이 파탄나고 이 지경이 되었으니 저희에게는 돈이 아니라 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어머니의 유산을 살아생전 어머님의 꿈이라던 어머님 뜻대로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1,000억의 절반은 어머니 이름으로 필요한 곳에 여기저기 기부를 했고 나머지 절반은 저희 어머니의 이름자를 딴 재단을 설립해 장학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처럼 배움이 짧은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바라시던 대로 말이에요. 어머니께서도 저희가 그 돈 전부를 사회에 환원할 줄은 모르셨겠지만 저희야 그 돈 없어도 잘 살 수 있으니 유산에 별 욕심은 없네요. 분에 넘치는 돈 쥐고 있어봤자 괜히 욕심만 나고 화만 부를 테니까요. 아마 어머니께서도 저희가 이렇게 하기를 바라셨을 테고 말이죠. 그럼 저희들은 앞으로도 이런 마음가짐을 늘 되새기며 어머니의 뜻을 기리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